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국민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1944년도에 정립된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자국의 영토를 갖고 있는 독립국가들의 어떤 그런 다자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협치, 이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신들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미국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서 한국처럼 미국하고 계속 무역을 하려는 나라들의 통화라든가, 제가 보는 건 통화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가 위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지금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탈달러에 대한 뉴스도 좀 나오고 미국 패권에 대한 문제인식도 좀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교수님 책을 최근에 보니까 좀 먼저 받아봤는데 이게 퓨상스라는 철학자 이름과 포스라는 두 개의 축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전 너무 이렇게 경제도 모르고 철학도 몰라서 그런지 너무 좀 새롭긴 한데 퓨상스와 포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뷰상스 포스 전부 힘입니다. 힘인데 레이몽 아론이라는 사상가가 제국을 이제 관찰할 때는 퓨상스하고 포스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포스는 직접 가서 때리거나 아니면 강제력 뭐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앙은행에 외국 자산을 동결했다거나 하는 거는 포스죠. 퓨상스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도 부르는데, 헐리우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퓨상스인데, 미국이 퓨상스 위주로 전 세계를 관리 통치하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포스로 돌아서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퓨상스가 소진됐기 때문인데, 이 레몽 아론에 의하면 제국이 포스를 남용하면 퓨상스가 오히려 더 가속화돼서 소진된다, 이런 분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의 미국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해서 이번 책에서 굉장히 처음에 강조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퓨상스 아까 말씀하실 때 헐리우드를 네. 말씀하신 게 그 저희가 아는 영화 헐리우드. 그렇죠. 영화를 만든다거나 해서 미국이 되고 싶고 미국을 따라하고 싶고 하는 그 영향력이 그 퓨상스라고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세계의 패권이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중국에서 공부한 건데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우거나 할 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할리우드라고 저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문화를 지배해야 된다. 근데 문화를 지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할리우드였고, 그로 인해서 패권을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아메리카 퍼스트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퓨상스와 연결이 되는 걸. 그렇죠. 그 레이몽 아론이 말한 퓨상스와 그 포스를 요새 그 학자들이 언급하기보다는요, 나이라는 이제 미국 사회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한 소프트 파워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나이가 말한 소프트 파워 중에 대표적인 게 헐리우드입니다. 지금은 헐리우드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헐리우드가 뭐 진짜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헐리우드보다는 한류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정도인데, 어쨌건 음악이라든가 팝이라든가 헐리우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힘은 미국이 진짜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포츠, 헐리우드, 미식축구는 미국인들끼리만 하지만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세계 최고의 리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소프트 파워인데, 소프트 파워가 분명히 퓨상스의 한 축이긴 하지만 퓨상스는 소프트 파워를 포함해서 조금 더 강력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에서는 미국의 공군력과 해군력도 퓨상스라고 보거든요. 군사력도. 그렇죠. 군사력의 일부인데 육군은 확실히 포스가 맞고요. 점령을 해야 되니까. 해군력과 공군력은 원거리 타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공군이나 그 원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공군이나 항공모함이 근처에만 오면 좀 분쟁이 중단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굳이 힘을 쓰지 않더라도 존재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억지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푸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좀 구조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직접적 가해가 되지 않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풀상스고 직접 타격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포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 이런 게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풀상스가 아주 구조적으로 침식당했죠. 여러 사건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첫 번째 그 미국의 풀상스를 훼손한 사건은 9.11 이후에 미국이 보인 행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고 결국 도망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의 풀상스를 많이 훼손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그 당시 아부그라이브 무슨 수용소나 이런 데서 그 미군들이 이라크 포로들 대우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세계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의 어떤 보루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했고 두 번째는 2008년도 월가발 리만 브러스 사태 때 미국을 담고 싶었던 전 세계가 갑자기 놀랬죠. 왜냐하면 미국도 저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구나. 미국식 자본주의. 그래서 채무를 끌어와 갖고 소비하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가 야 저거 정말 문제 심각하네라는 것이 이제 퓨상스를 훼손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원인이기도 하고 증상이기도 한데 트럼프의 등장이 미국의 퓨상스를 훼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트럼프를 막 그 조롱거리로 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기존의 어떤 대통령으로서는 걸맞지 않는데 어쨌건 그런 단지 희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트럼프는 동맹과 다자기고 이런 것들 미국이 굉장히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동맹 체제와 다자기구를 트럼프는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곧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어투를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을 따르고 싶고 미국의 동맹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싶고 이랬던 어떤 그런 기류들의 어떤 결정타를 날리고 있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런 퓨상스에서 포스를 좀 전환하거나 퓨상스가 약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달러의 역설이라고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달러 역설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풀상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GDP는 25%밖에 안 되지만 달러의 지배력은 50% 이상이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그 측정을 해도. 그런데 이 달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퓨상스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했어요. 그러니까 무기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인데 무기화를 실제로 해버리니까 러시아나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달러 체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체제 안에 있다가는 미국에 의해서 꼼짝없이 자산도 동결되고 결정적일 때는 이제 무역도 못하게 되니까 달러 바깥에서 어떤 그런 결제망이라든가 어떤 자본을 축적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은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물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물금이 끝없이 이제 터키,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유입된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달러 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이 국회에서 달러 지배력이라는 청문회를 2023년도에 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문제 제기들만 있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걸 중심으로 문제 제기만 있다가 미국이 달러의 무기화를 포기하고 퓨상스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달러 무기화는 유지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크립토와 달러를 결합한 방식으로 달러 풀상스를 회복하려고 하는 전략적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후유증은 뭐냐면 미국의 상업은행들도 굉장한 위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국이 자국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금융을 포기하면서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금융판을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타겟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유타는 한국, 일본, 유럽이 맡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달러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혹은 덕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대안이 나온 거고 그 덕분에 다시 한번 달러의 지배력이 강해질 것 같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고 지금 또 집필하고 있는 책도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국민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1944년도에 정립된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자국의 영토를 갖고 있는 독립국가들의 어떤 그런 다자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협치, 이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신들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미국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서 한국처럼 미국하고 계속 무역을 하려는 나라들의 통화라든가 제가 보는 건 통화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가 위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지금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무역을 하고 어쨌건 미국과 같은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미국의 종속적인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금 뭐 마지막에 말씀 주셨는데 위기의식이 좀 우리나라는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나라는 위기의식이 없는 거지만 또 타 여러 국가들은 여기에 좀 대응하고자 또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는 좀 달러의 패권에 좀 도전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별도의 결제나 또 통화에 대한 도전도 달러가 패권에 대한 도전을 좀 했었는데 책에서 보면 근데 정작 인도를 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도에 우리는 주목한지 한 번도 알았던 것 같은데 왜 인도를 말씀하셨나요? 인도의 독자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하고 무역을 한다거나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발동했는데요. 인도는 예외였죠. 그러니까 인도가 스위프트망을 통해 갖고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것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스템에 도전하는 거니까. 근데 인도가 자체 결제망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눈 감아주고 있거든요. 중국처럼 그거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는 한 번도 대놓고 중국처럼 야욕을 표시한다거나 미국의 어떤 패권에 도전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워낙에 중요한데 인도양이라는 바다는 아프리카의 동해안과 인도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서해안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서 그 힘과 경제력이라든가 정치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됐건 중국이 됐건 인도양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이 모두 인도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인도양 안에서는. 그래서 미국도 인도양에 미국하고는 가장 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양에 미국이 달린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인도가 탈달러 움직임의 선봉에 서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국의 지정학자들이라든가 전 세계 어떤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이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성인이라면 좀 읽었으면 한다라고 하는데 또 교수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일단 암호화폐 투자자를 겨냥한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책을 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단지 지금 2026년도에 크립토의 어떤 하락장은 끝이구나. 근데 시작의 끝이다. 지난 17년 동안 비트코인 열어젖힌 크립토 세계가 이 전 세계에 미친 어떤 영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의 서막, 시작의 이제 끝이 2026년이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2027년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격이 내리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암호화폐 투자랑 전혀 무관한 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책의 결론이 미국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금융망을 재편한다라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현재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냐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화폐체제라든가 금융 시스템은 전부 낡은 옛날의 과거의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상력이 이 국경이라는 테두리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보내준 뉴스를 봤는데 매일경제신문에 난 뉴스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폴리마켓이라는 예측시장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이거를 참여해서 수억 원의 돈을 벌었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기자의 반응이 불법이다 이런 거거든요. 한국인이 이런 도박 사이트에 접근해갖고 벌인 일은 불법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폴리마켓이나 이런 온체인 상행에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예측 시장 같은 게 이미 한국의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국의 유명한 중요한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 회사가 우리나라 증권회사한테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찍으면은 크게 보상해주는 상품을 팔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회사 측에서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지금 SK하이닉스 너무 높은데 이게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 손실이 크잖아요.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팔아 달라고 하는 건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온체인에서 상품을 샀구나.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에서 전부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산 상품의 반대 매매를 골드만삭스가 70억 원에 사가지고 그걸 한국의 증권회사한테 100억 원에 넘기는 거죠. 자기는 가운데서 30억을 버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골드만삭스 손해를 하나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1,000억 원이 그 시장에서 들어올 거고 그 1,000억 원을 한국의 증권회사에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금융시장은 아침에 열고 낮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온체인 그런 세계는 완전히 돌아가거든요. 24시간 365일 한국의 주식시장이라든가 한국의 환율시장이라든가 무엇이 되었건 한국의 시장은 가격 결정력을 잃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국경이라는 테두리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관료들이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국민 모두가 이 국경을 넘어서는 금융에 대해서 상상하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폴리마켓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냐라는 건 한국인들의 문제인데 그것이 올라와 있는 걸 한국의 어떤 규제기관도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전부 미국의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폴리마켓이 미국 정부의 발명품은 아니지만 미국은 이미 칼시라는 폴리마켓에 대응하는 제도권 예측시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키워갖고 이 시장 전체를 미국이 아우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에 발을 담그고 있건 없건 읽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한 단계만 벗어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관련된 시장에서 해칭이 되고 있고 그 보험 상품들을 통해 갖고 나도 해칭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 눈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눈밖에서 성장했지만 미국 이거를 다 포괄 해갖고 상당히 총체적인 어떤 그런 그 지금 제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도박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품으려고 하느냐를 이해하시려면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셔야 되고 미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뭐고 미국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 책은 이 암호화폐 투자 무관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에 이 책에 미래 금융에 해답이 있다라고 딱 적혀 있는 게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꼭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책에 대한 간단한 질문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